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친 높은 산들 덕분에 바람이 거세지 않고 햇볕이 늘 따사롭게 내리쬐어 사람들의 성품이 온순하고 곡식이 잘 여물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특히 가을이 되면 마을 어귀부터 집집마다 심어놓은 감나무들이 붉게 익어 마치 온 동네가 저녁 노을에 물든 것처럼 장관을 이루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사랑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정겨운 웃음꽃을 피우는,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없이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는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중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기와지붕이 웅장한 집이 한 채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 댁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대대로 덕을 많이 쌓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는 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열려 있어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에는 늦게 얻은 귀한 외동딸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연못에 피어난 하얀 연꽃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니고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기 씨의 미모는 밤하늘의 달도 구름 뒤로 숨을 만큼 빼어났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 야무지고 섬세한 바느질 솜씨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깊은 효심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연화 아기 씨가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춘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나 혼담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주단자를 교환하고 길이를 택하여 혼례 날짜를 잡았으니, 김진사 댁은 다가올 경사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국수를 말릴 채반이 가득 널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으며, 하인들은 땔감을 나르고 마당을 쓰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니 집안 전체가 마치 봄날의 화단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연화 아기 씨는 자신의 혼례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규방에 앉아 신랑에게 보여줄 혼수품을 직접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은 혼례날 자신이 싱해될 꽃신이었는데, 붉은 비단 위에 오색 실로 모란꽃을 수놓아 만드는 이 신발은 부부의 연이 100년 해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반다디에서 가장 고운 비단을 꺼내어 재단하고, 바늘귀에 침을 묻혀 실을 꿰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다운지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 3월 할멈조차 숨을 죽이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가을밤은 깊어만 가고 창밖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는데, 연화 아기 씨의 방에는 늦은 시간까지 호롱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바늘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붉은 비단 위에 금실과 은실을 교차시키며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란꽃을 피워내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꾸려갈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일종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가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핏방울이 맺히기도 했지만, 연화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하얀 헝겊으로 피를 닦아내고는 다시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으니, 그녀의 인내심과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지경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안주인은 딸이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바느질에 매진하는 것이 안쓰러워 따뜻한 모과차와 다과를 쟁반에 담아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곁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연화야, 혼례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상하면 어찌하겠느냐.
이제 그만 푹 쉬고 내일 다시 하려무나 라고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지 않은 채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이 꽃씨는 제가 시집가서 처수음 내딛는 발걸음을 감싸줄 귀한 물건이니 제 손으로 끝까지 정성껏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니 너무 걱정 마셔요. 라고 대답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간 뒤에도 연화는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꽃신의 코 부분에 놓을 마지막 자수를 신중하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붉은 비단을 더욱 영롱하게 비추었고 방 한구석에 놓인 화병의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이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보았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라고 하니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이 꽃신을 신고 그분 앞에 서면 분명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바느질하는 손길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틈틈이 연화는 곁에서 졸고 있는 몸종아이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며 혹여나 감기라도 들까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양반가의 귀한 딸로 자랐지만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으며 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고운 심성은 그녀가 만드는 물건에도 고스란히 배어들어 그녀가 만든 옷이나 소품은 유난히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평을 듣곤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꽃신 또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닭이 울 시간을 알리는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연화는 마침내 꽃신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가위로 실을 조심스럽게 끊어내었습니다. 완성된 꽃신을 들어 호롱불 아래 비추어 보니 붉은 비단 위에서 금빛 모란이 마치 살아서 숨쉬는 듯 생생하게 피어올라 보는 이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뿌듯한 마음에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제 며칠 뒤면 이 신발을 신고 정든 친정집을 떠나 낯선 시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은 혼례 준비를 돕기 위해 찾아온 마을 아낙네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연화 아기씨가 밤새 만들어 놓은 꽃신을 보고는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리도 솜씨가 고울까. 마치 선녀가 내려와 술을 놓은 것 같네 그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떤 이는 이 신발을 신고 시집을 가면 평생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만든 신발에 대한 자부심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마당에 멍석을 깔아 손님 맞을 준비를 도왔습니다. 남자들은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화덕을 만들었고 여자들은 가을께서 배추를 씻고 물을 다듬으며 잔치 국수에 들어갈 고명을 준비하느라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는데 집 안팎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지나가던 나그네조차 발길을 멈추고 흐뭇하게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 아기씨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뒤뜰로 나갔을 때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바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바람 끝에 연화는 까닭 모를 불안함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맑았던 하늘 한쪽에
먹구름이 조금씩 몰려오는 것이 보여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고 다시 밝은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와 홀례복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펼쳐놓고 그 위에 완성된 꽃신을 가지런히 놓아보니 그 조화가 어찌나 완벽한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이 아름다운 옷과 신발을 입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남은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꽃신에 먼지라도 앉을까 싶어 가장 아끼는 자개함 속에 신발을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자물쇠까지 채워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홀례 파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잔칫날까지는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집안 곳곳에는 경사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어 잔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먼 곳에 사는 친척들도 하나둘씩 도착하여 안부를 묻고 선물을 건네느라 집안은 더욱 활기를 띠었는데 개중에는 연화 아기씨의 미모와 솜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아 연화의 방문 앞은 문안 인사를 오는 사람들로 문지방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진사 댁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워지고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풍악을 울리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가락을 만들어내고 동네 아이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풍속화처럼 정겹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창문을 조금 열고 그 광경을 내다보며 자신을 축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연화는 3월 할멈을 불러 따뜻한 물을 대령하게 하고 목욕 제기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 했는데 3월 할멈은 연화의 등을 밀어주며 아기씨,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부디 시집가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거친 손을 잡으며 할멈, 제가 어디를 가든 할멈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친정집 소식 자주 전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위로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연화는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기함 속에 넣어둔 꽃신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이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만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촛불을 켜고 자기함 앞으로 다가가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함 속에는 여전히 붉은 꽃신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얌전하게 놓여 있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화는 꽃신을 꺼내어 다시 한번 만져보며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고 코끝에 닿는 은은한 비단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발에 대보며 크기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다행히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발에 꼭 맞아 마치 자신의 발을 위해 태어난 물건인 듯 했습니다. 연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신발을 함에 넣으려다 문득 신발 바닥에 작은 글씨로 자신의 이름과 신랑의 이름을 나란히 써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먹과 붓을 꺼내어 아주 작고 정갈한 글씨로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꽃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주는 징표가 되었으며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함을 잠그고 열쇠를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뒤 비로소 안심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꽃길을 걷는 듯한 행복감에 젖어 스르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꽃신을 신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신랑에게로 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크게 들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그녀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분은 평소 왕래가 잦지는 않았지만 이번 혼례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여 오시는 분이라 연화와 어머니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손님상을 봐주라 이르셨고 연화는 안방을 정돈하고 다과상을 차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나절이 지나고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를 비출 때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낯선 가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중년의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눈매는 웃고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먼 친척벌 되는 금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요란스럽게 인사를 하며 집안을 휘둘러 보더니 연화를 보고는 아이고 우리 새신부 얼굴 좀 보자. 꽃처럼 곱기도 하네 라며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연화는 금옥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금옥은 방 안에 들어와서도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며 집안 살림살이며 혼수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틈만 나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색을 보여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화의 자기함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는 눈빛이 번뜩이는 것 같아 연화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설마 친척 어른이 딴 마음을 품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금옥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혼례 준비를 돕겠다며 연화의 방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을 불편하게 할 수 없어 난처해하다가 결국 사랑채를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금옥은 굳이 신부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한다며 연화의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습니다. 연화는 어쩔 수 없이 금옥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금옥이 코를 골지 않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밤새도록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불편한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하얗게 비추기 시작했을 때 연화 아기씨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소리에 상쾌하게 잠을 깼을 터였으나 지난밤 금옥 아줌마의 뒤척임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설치는 바람에 머리가 솜처럼 무겁고 멍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금옥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이부자리만 덩그러니 흐트러진 채 남아있어 묘한 정적만이 방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갔으나 마당에는 부지런한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소리만 들릴 뿐 금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린 연화는 문득 어젯밤 잠들기 전에 확인했던 자기암 생각이 나서 급히 방으로 들어와 자기암이 놓인 윗목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으나 어쩐지 함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연화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얌전하게 놓여 있어야 할 꽃신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텅 빈 어둠만이 입을 벌린 채 연화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함속을 더듬어 보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나무 바닥뿐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을 뒤집어 탈탈 털어보아도 꽃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연화는 장롱문을 열어 샅샅이 뒤지고 개어놓은 이불 사이사이를 손으로 찔러보며 미친 듯이 방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거세게 뛰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토록 아끼던 꽃신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어젯밤에 확인하고 잠들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금옥 아줌마가 쟁반에 다과를 들고 짐짓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엉망이 된 방 안골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도둑이라도 든 게야 새 신부 방이 이리 어수선해서야 원. 무슨 일이니? 금옥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서려 있는 것을 연화는 경황 중이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꽃신이 사라졌음을 알렸고 그 말을 들은 금옥은 입을 틀어막으며 뭐라고 그 귀한 꽃신이 없어졌다고 세상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하며 방바닥을 치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옥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루를 지나가던 안방마님과 하녀들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뛰쳐 들어왔고 순식간에 연화의 방은 걱정과 호기심 어린 눈빛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된 딸의 손을 잡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에 분명히 넣어두었던 신발이 아침에 보니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어딘가 잘못 두었겠지, 찬찬히 다시 찾아보자꾸나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의 눈빛 또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코앞에 두고 신부가 신을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로부터 집안의 큰 흉조로 여겨졌기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어머, 이걸 어째? 신부가 칠칠 맞지 못하게 신발을 잃어버리다니. 시댁에서 알면 파혼하자고 덤비는 거 아니냐. 라며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그 불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눈짓으로 금옥을 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아까 우물가에 갔더니 까치가 울어대길래 왠지 기분이 안 좋더라니. 이런 사단이 나려고 그랬나 봐라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금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듯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자신이 정말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아 자책감에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금옥은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바꾸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수다를 떨고 있는 틈에 끼어든 금옥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쉿,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김진사댁에 큰일이 났어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지자 금옥은 목소리를 낮춰 글쎄, 그 얌전하다던 연화 아기씨가 혼례 신발을 잃어버렸다지 뭐야.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는데 이게 보통 변괴가 아니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식간에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닌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저주처럼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어머, 신발이 도망간 건 신부가 도망갈 징조라던데. 혹시 연화 아기씨가 딴 마음을 품은 건 아닐까? 아니면 조상님이 이 결혼을 반대해서 신발을 감춘 걸지도 몰라 라며 쑥덕거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논밭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김진사 댁을 시기하던 몇몇 사람들은 고소하다는 듯이 소문을 더 부풀려 이야기했고, 김진사 댁의 덕을 칭송하던 사람들조차 아무리 그래도 혼례 전에 물건이 없어지는 건 불길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꽃신을 찾기 위한 소동이 계속되었지만 신발은 마치 땅으로 꺼졌거나 하늘로 솟은 듯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밥도 먹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김진사는 하인들을 풀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게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마루 밑, 장독대 뒤, 심지어는 지붕 위까지 살펴보았으나 붉은 비단 조각 하나 보이지 않으니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라도 쥐나 고양이가 물어갔을까 싶어 쥐구멍까지 확인해보라고 다그쳤지만 자물쇠가 채워진 함 속에 있던 물건을 짐승이 가져갔을 일이 만무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일하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연화의 유모인 삼월 할멈이었습니다. 삼월 할멈은 평생을 이 집안에서 보내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이었기에 단순히 물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할멈은 아까부터 금옥이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오히려 묘한 미소를 띠며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특히 금옥의 치마 끝단에 묻은 흙과 검불이 아침에 잠깐 나갔다 온 사람치고는 꽤 깊은 곳에 다녀온 듯한 흔적임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금옥은 다시 연화의 방으로 들어와 위로한답시고 속을 긁어놓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화야, 아무래도 이번 혼례는 물 건너간 것 같다. 신발이 없어진 게 예사일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나서서 시댁에 사정하고 나를 미루자고 할까? 아니면 내가 아는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굿이라도 한판 벌여야 하나? 금옥은 연화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혼례를 방해하려는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냈지만 순진한 연화는 그저 무섭고 답답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삼월 할멈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아기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월 할멈은 방으로 들어와 금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손님께서 피곤하실 텐데 사랑채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떨는지요. 아기씨는 제가 잠시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은근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금옥은 할멈의 날카로운 눈빛에 찔끔하여 그래, 나도 좀 피곤하긴 하네. 그럼 수고 좀 해라며 쫓기듯 방을 나갔습니다. 금옥이 나가자마자 삼월 할멈은 문을 꼭 닫고 연화의 곁으로 다가앉아 연화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짐승의 소행도 귀신의 장난도 아닙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할멈을 쳐다보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삼월 할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둑이라면 감나가는 폐물부터 가져갔지. 하필이면 팔지도 못할 신부의 꽃신만 가져갔겠습니까? 이것은 아기씨의 혼사를 망치려는 사람의 짓이 분명합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연화는 설마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멈의 말이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물건만 사라진 것은 열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거나 연화가 잠든 사이에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할멈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아기씨, 겉으로 웃는 얼굴을 다 믿지 마십시오. 뱀은 꽃밭 속에 몸을 숨기는 법입니다. 금옥마님께서 오신 날부터 집안 공기가 탁해진 것을 아기씨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지난밤 금옥이 자지 않고 뒤척이던 소리와 아침 일찍 사라졌던 금옥의 행적,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 등이 떠오르며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친척 어른을 의심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망설였으나 할멈은 지금은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고 아기씨의 앞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지만 연화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물끄러미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구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장죽만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안방마님은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침울한 공기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이었으나 오직 금옥만이 사랑채에서 편안하게 다과를 즐기며 이 상황을 느긋하게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3월 할멈은 연화에게 굳은 표정으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아기씨, 범인을 잡으려면 범인이 안심하고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들면 제가 조용히 마당을 둘러볼 터이니 아기씨는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시고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연화는 무서웠지만 할멈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방에 불을 끄고 나오는 척하며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금옥이 머무는 사랑채 쪽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멈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시 밤 11시 1시가 넘어갈 무렵 사랑채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발소리를 죽여가며 광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월 할멈은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밟았는데 그림자가 향한 곳은 평소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낡은 뒤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쥐들이나 다니는 음습한 곳이라 하인들도 가기를 꺼리는 장소였는데 그 그림자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편 방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휩싸여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어지럽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금옥 아주머니가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시는 걸까? 만약 신발을 찾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연화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할멈의 당부를 어기고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 건너편 광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아른거렸는데 연화는 그 불빛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아 홀린 듯이 신발을 꿰어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연화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광 입구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직 그대로 있네. 다행이야. 내일 아침에 이걸 우물에 던져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낮에 자신을 위로하던 금옥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치다 그만 바닥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우지직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광안의 움직임이 뚝 멈추었고 곧이어 누구냐냐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금옥이 불을 켜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금옥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친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악귀처럼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금옥은 연화를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기색도 잠시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3월 할멈이 나타나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시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거늘. 어찌 한 집안의 경사를 망치려 드는 것이오. 할멈의 위세에 눌려 금옥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손에 들고 있던 호롱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뒤로 숨겨진 낡은 뒤주 틈새를 비추었습니다. 그 틈새에는 붉은색 비단 조각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연화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꽃신의 코 부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광 앞에서 3월 할멈의 호통소리가 밤하늘을 가르자 금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며 주위를 위태롭게 비추었고 그 불빛에 드러난 금옥의 얼굴은 당황과 공포 그리고 들켰다는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할멈의 등 뒤에서 금옥이 가로막고 있는 뒤주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틈새로 삐져나온 붉은 비단코는 마치 연화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 선명하게 눈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3월 할멈은 금옥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호롱불을 빼앗아 들고 뒤주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드러난 뒤주 안쪽에는 먼지와 쥐똥이 굴러다니는 바닥에 연화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꽃신 한 켤레가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곱게 수놓았던 모랑꽃 위에는 회색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비단신 한쪽은 구겨진 채 쌀겨 속에 반쯤 파묻혀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으나 이내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금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금세 표정을 바꾸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단 말인가? 나도 지금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온 참이었네. 누군가 여기다 숨겨놓은 걸 내가 발견한 거라고. 그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덮어씌울 대상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3월 할멈은 차가운 눈빛으로 금옥을 노려보며 마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아기씨 방에서 신발을 훔쳐 나올 때 신으셨던 그 버선발에 묻은 진흙이 아직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라며 금옥의 발끝을 가리켰습니다. 할멈의 지적에 금옥이 황급히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자 과연 그녀의 버선코와 치마 밑단에는 뒷마당에 젖은 흙과 광 주변에만 있는 거친 지푸라기가 잔뜩 묻어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깊은 밤중에 그것도 손님이 올 리 없는 냄새나는 광 근처에 서성거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불순한 의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말문이 막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내 인연, 감히 종년 주제에 양반을 능멸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입을 놀려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금옥의 고함 소리와 3월 할멈의 단호한 목소리가 뒤섞여 한바탕 소란이 일자 잠들어 있던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의 방문이 열리고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하인들이 횃불과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와 안방마님도 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광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게야? 김진사의 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하인들이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먼지 묻은 꽃신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품에 있는 것이 잃어버린 꽃신임을 알아보고는 기겁을 하며 아니, 연화야, 그 신발을 어디서 찾았느냐? 그리고 자네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며 금옥을 향해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금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작정으로 형님, 억울합니다. 제가 밤잠이 없어 산책을 하다가 광에서 수상한 낌새가 있어 와봤더니 이 종년이 저를 도둑으로 몰지 뭡니까? 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 할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김진사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구했습니다. 날이 이 늙은 종이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어제부터 이 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제가 밤을 새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옥마님께서 몰래 광으로 들어와 이 신발을 우물에 버리려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저 뒤주속을 보십시오. 아기씨의 신발이 숨겨져 있던 자리에 금옥마님의 잃어버린 비녀도 함께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할멈의 말에 하인 하나가 뒤주안을 다시 비추어 보니 과연 쌀겨 틈바구니에서 금옥이 평소 아끼던 옥비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안방마님은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던 흉흉한 소문, 즉 신부가 부정을 탔다거나 칠칠 맞다는 이야기가 모두 금옥의 입에서 시작되어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멈추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금옥을 바라보았고 금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부주의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소중한 꽃신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신발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이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마음고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순히 범인을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의 명예와 집안의 위신을 바로쓰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하인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포박하여 관에 넘기라. 내 집안의 경사를 망치고 딸아이의 앞길을 막으려 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 하인들이 밧줄을 들고 금옥에게 다가가자 금옥은 형님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쳐서 그랬나 봅니다. 라며 김진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양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를 지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밤은 너무 늦었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집안의 흉만 더 알리는 꼴이 됩니다. 연화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에 김진사는 멈칫하며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바로 한 뒤 주저앉아 떨고 있는 금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연민과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금옥에게 다가가 하인들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아주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제 혼례를 이토록 막으려 하셨습니까? 이 꽃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시집을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셨는지요? 연화의 물음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그 말에 금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며 그동안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워서 그랬네. 자네는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데 내 딸녀는 가난한 집에 시집 가서 고생만 하다가 병들어 누워있으니 그게 너무 세민하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금옥의 고백은 옹졸하고 비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지독한 가난과 불행에 대한 원망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행복을 깨뜨리면 자신의 불행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진사 댁마당은 금옥의 통곡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평화롭던 한 가정을 어떻게 파탄낼 뻔했는지를 모두가 목격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꽃신을 다시 한번 꼭 쥐며 이것이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지켜낸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아버님, 아주머니의 죄는 밉지만 그 사정이 딱하고 또한 저희 집안의 피를 나눈 친척입니다. 관에 넘겨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저희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주머니를 댁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는 저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연화의 제안은 지혜롭고 자비로웠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처벌보다는 용서를 통해 집안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그녀의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하여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네가 피해자이니 내 뜻대로 하마. 하지만 내 너를 보아 관에는 고발하지 않겠으나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김진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금옥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는 치욕은 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 아기씨의 넓은 아량에 감탄하며 소리 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럽혀진 꽃신을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일과 마을에 퍼진 헛소문을 잠재우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3월 할멈에게 부탁하여 깨끗한 물과 부드러운 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 끝에 앉아 달빛 아래에서 묵묵히 꽃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얼룩을 지우는 연화의 손길은 마치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멈도 곁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도왔고 그 모습은 밤하늘의 달조차 감동하여 더욱 밝게 비추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마당의 소라는 가라앉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금옥은 날이 밝는 대로 떠날 채비를 하기 위해 사랑채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하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잠을 청하지 않고 깨끗해진 꽃신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리라 다짐했습니다. 시련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연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수줍은 소녀가 아닌 한 가정의 안주인이 될 준비를 마친 여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깨끗하게 손질된 꽃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밤새 닦고 또 닦아 광택이 살아난 꽃신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신발을 신고 그녀만의 꽃길을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산마루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마을을 휘감고 있던 짙은 안개와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는데 이는 지난밤에 어수선했던 모든 일을 털어내고 새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집안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물가에 모여 쑥떡공론을 벌이던 마을 아낙네들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돌려 김진사 댁을 주시하였는데 그녀들의 눈빛에는 어제의 흉흉한 소문에 대한 호기심과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부는 정말 쫓겨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모두 숨을 죽이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화려한 비단옷 대신 초라한 무명천 보따리 하나를 옆구리에 낀 금옥 아줌마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자 더욱 몸을 움츠리며 얼굴을 가렸고 마치 죄인이 관할을 피해 달아나듯 쫓기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향해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다급해 보이던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금옥이 마을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쯤 대문 안에서 3월 할멈이 정갈한 옷차림으로 나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평소에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아낙네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밤새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댁에 잠시 머물던 손님이 실수로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여 소란을 피웠으나 다행히 물건은 제자리에 잘 있었고 오해는 모두 풀렸습니다. 할멈은 금옥의 악행을 구구절절 늘어놓아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는 대신 점잖게 상황을 정리하며 듣는 이들이 스스로 짐작하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3월 할멈의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와 금옥에 도망치는 듯한 뒷모습을 연결지어 생각하니 대강의 사정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연화 아기씨가 그럴 리가 있나. 그 낯선 여자가 괜히 남의 잔칫집에 와서 심통을 부리고 간 모양이네 그려. 눈치 빠른 아낙네 하나가 무릎을 치며 맞장구를 치자 다른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가 부정을 탔다느니 신발이 도망갔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은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다시 김진사 댁에 대한 신뢰와 연화 아기씨에 대한 칭송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푼 3월 할멈이 집으로 돌아가자 김진사 댁마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대문 앞부터 마당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게 했는데
이는 지난밤 다녀간 나쁜 기운과 묵은 먼지를 모두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명을 받아 신명나게 비질을 했고, 안방마님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대문 앞에 뿌리며 애구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라고 나직이 외쳤습니다. 집안 식구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안을 정화하고 다가올 경사를 다시 경건하게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 엄숙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말끔하게 단장하고 안차의 마루에 앉아 밤새 자신이 닦아놓은 꽃신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올려놓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본래의 붉은 빛을 되찾은 꽃신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본 하녀들은 아기씨, 신발이 전보다 더 고운 빛깔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더니 딱 그 짝입니다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두려움이나 근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큰 파도를 넘긴 사공처럼 여유롭고 단단한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김진사 댁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잔치 음식을 다시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놀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화합을 다지기 위해 김진사가 특별히 굿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넉넉히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걸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깃국이 펄펄 끓어오르고 넓은 채반에는 갓 쪄낸 송편과 인절미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쌓여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익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지자 집집마다 숟가락을 든 아이들이 달려 나와 잔칫집 주위를 맴돌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특히 마당 한쪽에서는 동네 장정들이 모여 떡매를 치는 소리가 쿵떡 쿵떡 하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찹쌀 반죽이 떡매에 맞아 찰지게 변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흥을 돋우었고, 장정들은 서로 힘을 자랑하며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떡매 치는 소리는 마치 김진사 댁의 건재함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좋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고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지난밤에 음습하고 불길했던 기운은 떡매 소리에 놀라 멀리 달아나버린 듯 집안은 다시 생기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서는 안방마님의 진두지휘 아래 동네 아낙네들이 전을 부치느라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녹두전과 동태전이 소쿠리에 켜켜이 쌓일 때마다 아낙네들은 몰래 하나씩 집어먹으며 역시 김진사 댁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해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들은 전을 부치면서 지난밤의 소문에 대해 다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얌전한 연화 아기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래도 지혜롭게 잘 넘겼으니 분명 시집가서도 잘 살 거야 라며 칭찬과 축복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연화는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사랑채에 계신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김진사는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딸이 들어오자 책을 덮고 인자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연화야, 밤새 잠은 좀 잤느냐? 내 얼굴이 상하지 않아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물음에 연화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집안이 다시 평온해져 마음이 놓입니다. 김진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아니다. 네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덕으로 사람을 품었으니 이 아비는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다라며 딸의 성장을 대견해 했습니다. 해 질 역이 되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술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 술을 따르며 어제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오늘 이 술 한 잔으로 묵은 체증을 내리고 내일 있을 우리 딸아이의 혼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김진사의 겸손한 태도에 감복하여 김진사, 그런 소리 마시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이번 일로 대개 따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었네 라며 덕담으로 화답하고 술잔을 기분 좋게 비웠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연화는 3월 할멈의 부축을 받으며 잠시 마당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백합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워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조차 잠시 동작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구, 저렇게 고운 신부를 두고 헛소문을 낸 사람이 천벌을 받을 게야. 내일이면 꽃가마 타고 떠난다니 섭섭해서 어쩌나라며 아쉬움과 축복이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께 눈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안채로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어르신들도 거나하게 취하여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어제의 그 차갑고 무거운 정막과는 달리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하며 내일 혼례에 쓸 청사초롱에 불을 밝혔고 붉고 푸른 불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곳곳에 걸린 등불은 마치 하늘의 별이 내려와 앉은 듯 영롱했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은 마치 내일의 축제를 미리 축하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내일 입을 화롯과 족두리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꽃신을 꺼내어 깨끗한 비단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제 이 신발은 단순한 혼수품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낸 자존심이자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싼 보자기를 머리맡에 두고 어머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마님이 들어와 딸의 손을 꼭 잡고는 내 딸아, 이제 정말 가는구나. 오늘 네가 보여준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안주인이 될 게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녀는 밤이 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문 밖에서는 3월 할멈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멈은 내일 아침 아기씨를 가장 예쁘게 꾸며주기 위해 빛과 분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고 부디 아기씨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김진사는 모두가 잠든 시각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중천에 떠서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어찌나 밝은지 마당에 떨어진 바늘 하나도 찾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화가 무사히 혼례를 치를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시집가서도 탈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달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 기도를 들어주는 듯 더욱 환한 빛을 쏟아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물러갔고 오해는 풀렸으며 사람들의 축복은 넘쳐났습니다.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 평온한 밤이 내려앉았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어 내일 있을 경사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연화 아기씨는 저 꽃신을 신고 감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녀가 걷는 길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례날 아침이 밝아오자 김진사댁 지붕 위에 앉아있던 까치들이 목청을 높여 지저대며 경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은 마치 쪽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깊고 투명했으며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히 쏟아져 내려와 오색 찬란한 차일과 병풍을 더욱 화려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마당의 국화꽃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벌써부터 구경 온 동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하인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안방마님과 3월 할멈 그리고 솜씨 좋은 수모 신부 화장을 돕는 사람가 들어와 분주하게 움직이며 신부 단장을 도왔습니다. 연화는 하얀 속적삼을 입고 그 위에 다홍치마와 연두색 저고리를 겹쳐 입었는데 비단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봄비 내리는 소리처럼 듣기 좋았습니다. 수모는 연화의 긴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올려 쪽을 쥐고 그 위에 화려한 족두리를 얹어 고정시키며 천하일색이 따로 없네. 선녀가 내려온 줄 알겠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고 양볼과 이마에 붉은 연지곤지를 찍자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워 주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수수하고 단아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만개한 모란꽃처럼 풍성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안방마님은 곱게 단장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시울을 붉혔지만 좋은 날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화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거울을 통해 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었으니 바로 그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온 꽃신을 싣는 일이었습니다. 3월 할멈은 깨끗한 비단 보자기 위에 놓여있던 꽃신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연화의 발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서 금빛 모란이 영롱하게 빛나는 꽃신은 지난밤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얀 버선을 신은 발을 들어 꽃신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는데 신발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발과 하나였던 것처럼 조금의 들뜸도 없이 완벽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신발을 신는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이 차올라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3월 할멈은 신발을 신은 연화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다듬어주며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로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기씨, 이 꽃신이 험한 꼴을 한 번 겪고 돌아왔으니 이제 애구는 다 물러갔습니다. 앞으로 아기씨가 걸어가실 길에는 비단길만 깔려 있을 것이니 당당하고 힘차게 걸으십시오. 연화는 할멈의 거친 손을 잠시 잡으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할멈 덕분에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마음속 깊이 다짐을 새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있어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신랑 사위 들어오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집안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징과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신랑의 행렬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급히 나가 사모간대를 갖춰 입은 늠름한 신랑을 맞이했고, 신랑은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들고 들어와 전할례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올리며 평생 변치 않을 사랑과 신의를 맹세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은 신랑의 훤칠한 외모와 의젓한 태도를 보며 김진사 댁 사위 한번 잘 골랐네 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전할례가 끝나고 마침내 신부가 대례청 혼례를 치르는 장소로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수모와 삼월 할멈의 부축을 받으며 방문을 나서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꽃신의 붉은 코가 치마 밑단 사이로 살짝살짝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줍은 꽃봉오리가 고개를 내미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신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밟는 마당에 하얀 멍석 위로 꽃신의 붉은 자국이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초래상 앞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초가 켜져 있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꽂힌 화병이 놓여 있어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서서 집례 사회를 보는 사람의 진행에 따라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긴 소매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몸을 굽혀 절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꽃신의 자태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엄숙하고 아름다운 의식을 지켜보았고, 신랑 또한 맞절을 하며 연화의 고운 자태와 정성스럽게 수놓인 꽃신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그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합근례 술잔을 나누는 의식과 이어지며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표주박은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으로 두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입에 댈 때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랑과 눈이 마주친 순간 연화는 그분의 눈 속에 담긴 따뜻한 신뢰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고,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혼례식이 모두 끝나고 이제 연화가 정든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가 대기하고 있었고, 가마꾼들은 출발 준비를 마친 채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기 위해 큰절을 했는데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눈물을 참았고, 안방마님은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가서 잘 살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아버님, 어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훔치고 3월 할멈의 부축을 받아 가마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던 마당,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눈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꽃신을 신은 발을 들어 가마의 발판을 힘차게 딛고 올라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어리고 연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질 성숙한 여인의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가마꾼들이 어기여차 하는 힘찬 구령과 함께 가마를 들어 올리자 연화의 몸이 둥실 떠오르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며 연화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화 아기씨, 잘 가시오, 행복하게 사시오 하는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아이들은 가마 뒤를 졸졸 따라가며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연화는 가마 안에 작은 창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소꿉놀이를 하던 정자나무, 빨래를 하던 가을가,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언덕이 차례로 지나가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신랑의 집은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하는 먼 곳에 있었기에 행렬은 꽤 오랜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요로웠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신부의 행차를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가마꾼들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발을 맞추었고 신랑은 말 위에서 늠름하게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품속에 간직해둔 어머니의 서찰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겨진 꽃신이 주는 편안함에 의지하며 낯선 곳에서의 삶도 이 꽃신처럼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서산에 걸릴 무렵 드디어 신랑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신랑 집 대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땅에 내려지고 문이 열리자 연화는 다시 한번 꽃신을 딛고 땅에 내려섰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이었지만 그녀가 땅을 딛는 순간 느껴지는 흙의 감촉은 고향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척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고 연화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소문대로 참으로 고운 신부로다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 잔치가 밤늦도록 이어지고 드디어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신방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원앙금침이 곱게 깔려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밖에서는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훔쳐보려다 어른들에게 혼나 쫓겨가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긴장된 와중에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랑은 연화의 족두리를 벗겨주고 겉옷을 받아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아 고생 많았소. 길이 멀어 힘들지는 않았소. 신랑의 목소리는 듣던 대로 부드럽고 따뜻하여 연화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자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혼례 전에 대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들었소. 신발을 잃어버렸다 찾았다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구나 생각했소. 연화는 놀란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았는데 신랑은 이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연화의 현명함을 높이 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꽃신을 벗어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꽃신은 여전히 붉고 아름다웠으며 이제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이어준 징검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신랑은 그 꽃신을 바라보며 앞으로 그대가 이 신발을 신고 걷는 모든 길이 평탄하도록 내가 앞장서서 돌을 치우고 길을 닦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두 손을 모아 신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의 달빛은 더욱 그윽해졌는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그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고 지혜로운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며 슬에 자녀를 많이 두고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연화 부인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하고 현명한 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홀릴 때 신었던 그 꽃씨는 비단에 쌓여 장롱 깊숙한 곳에 갑옷처럼 보관되었는데 명절 때마다 꺼내어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마음을 곱게 쓰고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교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그 꽃신을 훔쳐갔던 금옥 아줌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먼 타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비수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반면 연화 아기씨의 착한 마음씨와 지혜는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도 이 마을에서는 혼례를 앞둔 신부들이 연화 부인의 이야기를 하며 꽃신의 정성껏 술을 놓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 부엉이도 졸고 있는 시간입니다. 연화 아기씨가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 행복한 꽃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꿈속에서 예쁜 꽃신을 신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바람에 날려보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